자, 이번 시간에 재고자산 원가의 배분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공통 사례를 가지고 우리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한번 숫자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매출 원가 기말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공통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 재고가 있죠? 자, 200개. 자, 단가가 하나에 5원짜리. 자, 다음 매입이 됐습니다. 300개. 하나당 6원. 매출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자, 매출이, 300개. 자, 단가 모르고. 그 다음 매입이 있죠? 500개. 매입 단가가 8원. 자, 물건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있었고, 400개. 자, 단가 모르고. 자, 이렇게 보죠. 자, 기말 재고가 몇 개일까요? 자, 매입된 게 이제 200개, 300개, 500개, 1000개입니다. 1000개 중에서 이제 700개, 300개, 400개, 700개 팔려나갔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300개 남아 있어요. 물론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지금.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좀, 각 방법별로 이제 매출 원가나 기말 재고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개별법 보죠. 자, 말씀드렸듯이 그 재고자산 매입될 때마다 다 가격표, 꼬리표를 다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집어가면 이제 그게 매출 원가예요. 그게 팔렸다. 자, 개요.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붙여 기말재고와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상호 교환될 수가 없대요. 교환될 수 없다. 그 다음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된다. 앞서서 우리 조선업에 배 한 척 만들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경우에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능하지. 수백만 가지 매입 상품 막 있고 막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한다. 선박을 주문 생산받았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개별법과 관련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나타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상호 교환 가능하면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이다. 그죠? 사과 100만 개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상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얘기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장점. 여기 MVP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개별법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계산 다 필요 없어요. 계산 할 수도 없죠.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요, 이걸. 하지만 딱 우리 수업용으로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MVP가. 그게 뭐냐면, 자, 실제 원가의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기 때문에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충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 MVP예요. 자, 그렇겠죠. 사과가 딱 있다 그러면은 그거 딱 집어서 꼬리표 그거 있으니까 요거 200원에 팔 거야. 근데 원가를 딱 집었어요. 원가 써 있는 거 보니까 120원. 실제 수익에 실제 원가가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가 소량인 재고자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고가의 소량. 배 한 척.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식선에서 해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단점을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무상 적용하기 어렵겠죠. 극단적인 단점이죠, 이게. 그 다음에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경영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단기 손익을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순이익을 높이고 싶으면 어떠겠습니까? 막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 막 사과가 막 몇백만 개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경영자 입장에서 순이익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단가가 싼 거. 나 원래는 한 500원짜리 팔렸는데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 요거 100원짜리 꼬리표 붙은 거 난 이거 팔았다라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단가가 싸다. 매출 원가가 낮다는 얘기는 결국 순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렇게. 자, 눈팅만 좀 하시면 되고. 자, 가중평균법부터 해서 이제 계산을 실제적으로 매출 원가 기말재고로 한번 계산해 보죠. 간단하게. 자, 먼저 공통사례 적용해서. 자, 먼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실 거는
평균법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적용한 게 바로 총평균법입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말발로 나올 때 평균법을 계속기록법으로 적용해버린 게 우리 이동평균법 이렇게 말합니다. 이동평균은 총평균은 그야말로 기초에 있었고 매입된 거 있겠죠? 그거에 한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구해봤더니 대충 한 7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팔린 거 300개, 400개 거기다 곱하기 7원 해버려. 이런 식으로 매출원가. 300개 거기다 곱하기 7원 해버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중에는 그런 거 없어요. 딱 봐가지고 기말에 가서 야 요거 저 평균 단가 내봐. 얼마? 8원입니다. 팔린 거에다 8원 때려. 남아있는 거에다 8원 때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매출 될 때마다 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기말에 가서 한꺼번에 한다. 그래서 총평균법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이걸 계속기록법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평균법을. 왜 그럴까요? 평균이 이동해요. 매출 될 때마다 평균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자, 매출 됐죠? 자, 앞에 있던 거, 요 놈 두 놈의 평균 내봐. 거기다 때려요. 300개다. 그죠? 그럼 300개가 나가겠죠? 없어졌죠? 그럼 남아있는 거 요거랑 다시 요거랑 또 평균을 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때려요. 매출된 거. 평균이 계속 이동한다는 뜻이야. 지겨운 작업이죠. 이걸 적용하는 기업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판매가 될 때마다 야 여기까지 앞에 평균이 얼마야. 판매됐죠? 여기까지 또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계속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계속 기록하고 있죠. 매출 될 때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을 계속기록법으로 적용한 걸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동평균법. 자, 총평균법부터 한번 해보죠. 총평균법.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이러한 원가 흐름의 가정에 의해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거를 볼 거다 이런 얘기. 그거를 자 매출 원가 보겠습니다. 총평균법 평균을 내야 돼요. 총평균을 내야 됩니다. 자 지금 팔린 거 몇 개입니까? 300개, 400개죠. 자 700개. 요거 하나당 단가가 얼마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당 단가 어떻게 구할까요? 또 팔 아파지겠네요. 많이 써야 돼요. 자, 먼저 기초와 매입분을 보겠습니다. 200개, 300개, 500개 있죠? 얘네의 평균을 내보자는 뜻이에요. 자, 먼저 200개 곱하기 5원 하면 그 금액이 되겠죠. 200개 곱하기 단위당 5원짜리야. 그다음 매입된 거 300개 곱하기 6원짜리. 그 다음 또 매입된 거 500개 8원짜리. 이렇게 하면 총 금액이 나오겠죠? 매입한 총 금액. 기초에 있던 것과 그냥 판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요거의 총 금액을 그 개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200개, 300개, 500개. 200개 플러스 300개 플러스 500개. 이렇게 하면은 판매 가능 상품 기초 플러스 당연히 매입된 거. 그거에 한 개당 원가가 나온다. 이게 이제 총평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한 개당 단가에 팔린 거 700개 때려버리면 매출 원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자 분자 금액 구해보시면은 그 6,800 나올 거예요. 자 6,800 나누기 1,000 하면 얼마야 하나당 6.8원 나오죠. 6.8원 곱하기 700개 때려버리면은 얼마? 자 우리 교재 4,760원이다. 매출 원가. 그 다음 기말재고. 기말이 몇 개? 300개 남아있죠? 300개 곱하기 하나당 얼마라고요? 6.8원 나왔죠? 개당. 자 구해주시면 교재 2,040원.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를 결정하더라. 자 이제 이동평균법. 이것도 골 때린데 평균이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동평균법. 자, 매출원가.
기말재고 구해보죠. 자, 먼저 매출 될 때마다 평균을 구한다 그랬어요. 자, 매출 300개 됐죠? 그 300개에 300개 곱하기 이동 평균. 앞에 있는 거. 앞에 200개, 300개 있죠? 저거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먼저 금액 200개 곱하기 5원짜리 300개 곱하기 6원짜리 몇 개? 200개, 300개. 자, 이렇게 하면 이동 평균이 나올 거예요. 5.6원이 나옵니다. 한 개당.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또 있어요, 여기. 400개 팔렸죠? 그거에 또 이동 평균. 자, 이동 평균. 자, 이미 앞에 있었던 거 200개, 300개 중에서 300개는 이미 팔렸습니다. 남아있는 거 200개죠? 요거의 한 개당 단가는 이미 구했죠? 여기 나왔잖아, 이거. 이거 5.6원 써야겠네, 이거. 자, 총 500개가 있었는데 요거의 평균이죠? 평균만큼 300개 빠져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200개 남아있죠? 200개의 그 평균 5.6원. 그거 남아있을 거고, 총 금액으로 200개 5.6원 플러스 그다음 나머지 매입 요거죠. 500개 곱하기 8원. 이렇게 하면 또 평균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교재 얼마나 돼 있습니까? 7.3원으로 돼 있죠. 물론 뭐 이게 개수 200개 플러스 500개. 한 개당 평균 7.4원이 나와요. 거기다 팔린 개수 400개. 자, 때려버리면 끝나버린다. 자, 이 금액이 얼마? 두 개 합쳐주시면 얼마입니까? 계산해봐야겠네. 1680, 2920. 맨날 계산기만 두들기다가 이거 하려면 안 돼요. 3, 4, 4600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기말 재고죠? 자, 300개. 자, 뭐, 여기서 300개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또 평균 구해가지고 또 500개, 얼마 남았어요? 매출 다 돼버리고, 여기서 남았겠죠? 300개. 자, 곱하기, 우리 평균, 최종적으로 얼마였어요? 7.3원이었죠? 2,200원. 자, 이게 바로 이동평균입니다. 제일 짜증나는 작업이 이동평균이에요. 어떻게 수백만 번 매출이 되는데 수백만 번은 좀 너무했나요? 한 1000번이라고 해보세요. 1000번 매출되면 어떻게 되는 뜻이에요? 1000번 이동평균을 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론상 그렇다 이런 얘기죠. 평균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총평균법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자, 이 총평균과 한 번에 그냥 그 총평균 한 번에 다 하기 때문에 기말에 가서 이거 뭐라 했어요? 실사법. 요건 계속기록법. 자, 두 방법에 의한 금액이 어떻습니까? 얘는 4760 나오죠, 매출 원가가. 얘는 4600 나옵니다. 따라서 기말적으로 다르죠. 2040원, 2200원 달라요. 그죠? 다르다.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주위에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나와요. 이동평균법은 총평균법에 비해서 현행 원가의 변동을 더 단가에 민감하게 반영한다. 이 문구 출제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동평균은 계속, 단가는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될 때마다, 야, 평균이 얼마야? 다시 평균이 얼마야? 다시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동평균법은 현행 원가의 변동을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 총평균법이 더 민감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계속 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원가의 변동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동평균법이다 하는 얘기예요. 문구 알아두시고. 자, 이제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그랬죠.
자, 요거를 실사법화에서 또 계속기록법화에서 저 각각을 또 구해보겠습니다. 자, 실사법화에서 이제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 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실사법 한꺼번에 다 보는 거죠. 기말에 가서. 기말에 딱 갔어요. 야, 팔린 거 몇 개야? 그러니까 300개, 400개, 700개입니다. 그럼 700개가 어디서부터 팔려나갔다? 앞에 있는 것부터. 그죠? 700개 될 때까지. 자, 기초에 있었던 거 200개는 다 팔려나가겠죠. 200개, 단가 5원, 플러스. 그 다음에 300개 나가겠죠. 300개 곱하기 6원. 여기까지는 이제 500개 팔린 겁니다. 더 몇 개 나가야 돼요? 총 700개 팔렸기 때문에 200개 더 나가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나가야 돼요. 그죠? 200개 8원짜리 나갔다. 나머지 300개가 뭐다? 300개 8원짜리가 바로 기말재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선입선출법화에서는 싼 게 먼저 팔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말재고는 비싸게 계상됩니다. 싼 게 팔렸다. 매출원가가 떨어지죠? 순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8원짜리 나머지 200개가 팔립니다. 200개 곱하기 8원짜리. 자, 해주시면은 저 금액이 4,400이 나오고 여기 이제 300개 8원짜리만 딱 남아있죠? 그게 바로 기말재고다라는 얘기예요. 기말재고 300개 8원짜리 3824 2,400. 자, 됐죠?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이게 실사법이고 한꺼번에 야 팔린 게 몇 개야? 700개 해가지고 쫙쫙쫙 빼내는 거고. 자, 이제 계속기록법 해보죠. 계속기록법. 자, 매출원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똑같아져요.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교재는 없지만 제가 쓰는 겁니다. 자, 계속기록법. 판매될 때마다 한다고 그랬어요. 자, 매출됐죠? 300개. 어디서부터 매출됐어요? 얘부터.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자, 200개 5원짜리 나갔습니다. 나머지 100개 더 나가야죠? 100개 더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겠죠? 100개 더 나가고 나면 여기 이제 200개 6원짜리 남는 겁니다. 200개 남는 거예요. 자, 100개 곱하기 6원짜리 플러스 여기 이제 200개 남아 있어요. 자, 400개 나갔죠? 어디서부터 나가요? 얘 200개 하고 여기 200개. 200개 6원짜리. 또 200개 8원짜리.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4,400입니다. 다 빠져나가고 여기 300개 8원짜리 남아있기 때문에 자, 똑같습니다. 기말재고 300개 8원짜리 2,400. 자, 어쨌든 실사법하고 이제 계속기록법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보여드렸어요.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이걸 이거는 뭐 애들도 하는 거고 뭡니까? 선입선출법 하에서는 얘 보세요. 평균법 다르잖아요, 지금. 실사법, 계속기록법 금액이 달라요. 하지만 실사법, 선입선출법 하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법과 계속기록법 금액이 4,400, 4,400, 2,400, 2,400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다. 자, 됐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이제 우리 말로 된 거 한번 보죠. 자, 개요.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장점, 단점 나오고 있죠? 다 중요합니다. 우리 야부리 문제 서술형 나올 때 다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장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이 얘기는 몸으로 제스처로 보여드릴게요. 물건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팔렸다. 들어오면서 쭉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대로 통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뭐 할 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나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게 또 팔려나가고 또 들어오면 또 팔려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선입선출법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게 팔려나가고 이게 바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한다 이 말을 해요. 아주 유명하고 수업용어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을 현행 원가의 근사치에 평가 가능하다.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왜 기말 재고가 현행 원가의 근사치를 나타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먼저 들어온 게 팔려나갔다. 싼 게 이렇게 나갔다. 자, 남는 게 기말 재고죠. 그리고 뭐다?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 재고예요. 최근 구입한 게 뭐예요? 현행 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 평가할 수 있다. 기말 재고는 최근 구입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단점. 수익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지금 현행 수익입니다. 이게 매출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구입된 원가죠. 얘랑 이제 대응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극단적으로 선입선출법. 현행 수익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대요. 원가는 어떻게 돼요? 원가는 얘가 돼버려요. 얘가. 수익 비용 대응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행 수익에 과거 비용이 대응되더라. 과거의 매출 원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행 수익에 그러니까 오래된 원가가 이렇게 대응이 된다. 그다음 물가 상승 시에 이익이 크게 표시되어 현금 유출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물가는 뭐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당연히 선입선출법은 매출 원가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계산하는 거는 그 애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말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관리자 측면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을 택할까, 후입선출법을 택할까, 평균법을 택할까, 이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액션이 딱 들어가는 거, 이건 관리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흐름을 아셔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황을 딱 볼 때 자, 이익을 높이고 싶어, 아니면 또 이익을 낮추고 싶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선택이 관리자가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계산은 그냥 애들이 하는 거고 밑에 이제 꼬봉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익이 커진대. 왜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들어온 인플레이션 하에서 먼저 들어온 싼 단가가 먼저 팔렸다. 매출 원가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작아지니까 순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입선출법 하에서 매출 원가가 작아지니까 순이익이 커졌어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미치게 하는 이 세금 문제가 생겨요. 순이익 커지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럼 현금 유출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표시돼서 현금 유출이 많아진다. 세금 많이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자본 유지가 곤란하다.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실물자본 유지가 곤란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이익이 많다 그러면은 주주들로부터 배당 압력이 커져요. 야, 돈 많이 벌었으면 배당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배당 지급합니다. 배당 지급해요. 순이익만 많았지 세금 잔뜩 내고 배당 압력 때문에 배당 다 해버리고 회사는 거의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선입선출법을 택하게 되면은 그래서 실물자본 유지가 곤란하다. 이 얘기는 옛날 같으면은 내가 사업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설비 투자가 일어나서 그걸 막 기계를 돌려서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기말에 가면 야 무슨 내가 저기 계속적으로 이 생산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계가 필요하니까 옛날 사던 것처럼 우리 또 신기계 구입해. 근데 돈이 없어요. 이게 바로 실물자본 유지가 곤란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생산 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는 향상시키면서 실물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쭉 가려면은 재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순이익만 잔뜩 나고 현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회계상 순이익이 나는 거지. 세금 잔뜩 내고 배당 압력 때문에 배당 다 해줘버리고 신기계 구입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재투자가 못 일어난다. 이걸 갖다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실물자본 유지가 곤란하다. 이 방법을 택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단점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차원에서는 선입선출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왜? 나는 무조건 순이익 높은 게 좋아. 외부 재무상태표에 나 순이익 높여가지고 주주들이 막 나한테 투자하고 좋은 회사로 이렇게 인정받고 주가 상승하고 난 그게 더 좋아.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의사결정을 관리자가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번 그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수정전 시산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는 없어요. 수정전 시산표. 자, 여기 이제 재고자산, 상품이면 상품하고 재고자산이 딱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자체를 계속기록법을 적용했다. 계속기록법을 적용했다. 이럴 경우에 수정전 시산표, 결산 수정분계 하기 전에 집계된 금액입니다. 이 재고자산 금액이 계속기록법을 적용했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수정전 시산표에 뭐랑 일치할까요? 이거 캐치해내시면 여러분 이거 다 배우신 거예요. 지금 계속기록법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출 될 때마다 매출 기록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매출 될 때마다 매출 원가 얼마, 상품 얼마 나가고 매출 원가, 상품 얼마 나가고 매출 원가 계속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초의 상품이 있었고 매입된 상품이 있고 이 상황에서 매출 될 때마다 상품 없애고 매출 원가 잡고 상품 없애고 매출 원가 잡고 이렇게 했어요. 저기다 다 매출된 거 상품을 다 없애줬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랑 일치할까요? 바로 기말재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이걸 좀 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기록법하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떻다? 기중에 매출 원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매출 될 때마다 매출 기록을 하니까. 매출 잡고 상품 없애면서 매출 원가 잡고 계속 하니까. 우리 실사법에서는 앞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매출 될 때마다 매출 기록하는 회사는 없다. 워낙에 매출이 많으니까 몇 백만 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출 원가 산정 분계를 일괄적으로 기중에는 매출 기록을 안 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실사법입니다. 실사법. 한꺼번에 기말에 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 산정 분계라는 걸 통해서 다다닥 3단계 말씀드렸었죠. 그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기록법, 우리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수업용으로 얘기할 때 계속기록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매출 될 때마다 상품을 없애주고 매출 원가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뭐다? 수정전 시산표에 기말재고다 이런 얘기예요. 있는 것 중에서 다 팔린 거 다 빼버리고 기말재고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계속기록 정리. 계속기록법을 적용 시 수정전 시산표에 계상되는 재고자산 금액은 뭐랑 같다? 기말재고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원가의 배분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